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착오가 되거나 힘듦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다음은 블랙투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전례 없이 주식이 오는 걸 감안할 때 과거 금리 인상기와 달리 앞으로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미 연준의 스탠스가 11월 말 12월 달에 안 바뀌었으면 지금 이 전략이 맞았죠. 왜냐하면 10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뭐가 있었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서 6%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하락장은 10에서 20% 정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타이밍을 원래 우리가 기존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앞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하는 장이 나올 거다. 그래서 11월에 들어가면 12월, 1월, 2월 요때에 상승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와 여러 가지 실적이 다 나왔을 테니까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틀렸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가 6월 달이 아니라 이제 100% 3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시장은 조정이 먼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 1월, 6월 조정이 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가 변한 건 아니고요. 그냥 빨리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0에서 20%의 하락장이 먼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10%에서 15% 정도 빠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거에 상당 부분이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빨리 왔으니까 또 빨리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3, 4분기가 지나고 나면 올해 4, 4분기는 연초 대비해서 고점은 결국 이 연초 대비해서 올라가고 끝나는 장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와 비슷한데 어떤 점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 뭐 좀 빨라질 거냐, 좀 늦어질 거냐,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착오가 되거나 힘듦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빠른 어떤 그 하락장이 일시적으로 오는 케이스는 보통 빠르게 다시 되돌리는 케이스가 많고요. 정말 근데 우리가 분석을 지금 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건 다 끝났어.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뭐 펀더멘털 뒷받침될 게 없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다 던지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현재의 결과값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고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이 더 하락할까요? 아니면 이미 선반영했을까요?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알장리님께서는 원유 관련 투자 상품으로서 USO ETF 그리고 XOP ETF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우선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미국이 지금 계속 견제를 했던 게 중국이었는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게 러시아죠,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뭐 등등의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진짜 사실 푸틴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시진핑은 오히려 더 예측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유가 100달러 갑니다. 유가 100달러 가고 어떤 엄청난 원자재의 어떤 슈퍼사이클 유가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년까지를 예측을 하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베팅을 하는 거죠. 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라든지 또 유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빠질 이유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수요와 공급 차원에 있어서 $80 중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미 많은 펀더멘탈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정상화가 되면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생기면 유가는 아마 $70에서 $80 수준의 어떤 밴드의 어떤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가 훨씬 더 변동폭이 크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또 빠지기도 어렵다라고 계산을 하고요. 유가를 $70 정도 선을 적정하게 한 유가다고 생각을 하고 그 $70 수준일 때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잔존 가치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업들이 매력이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USO는 저희는 별로고요. XOP를 보면 지금 현재의 유가를 반영을 하면 상승 여력이 100%가 나옵니다. $85. 근데 그거를 떨어뜨려서 뭐 한 $70 정도로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나와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석유 에너지 관련된 ETF나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5%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XOP 또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가 관련 종목들 뭐 데번스 에너지, 컴스톡스 리소스스 등등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가 관련주의 투자는 한 5% 정도 정말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10%는 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급락을 원하니라 제가 임의로 넷플릭스 질문 하나 추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제 20% 가까이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많은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이 생각보다 매출과 EPS는 예상과 비슷하게 나와도 이 가이던스에 따라 너무 주가가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이제 대형 성장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거의 뭐 3년 전부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대형 성장주들이 매출이 일어나죠. 그리고 넷플릭스든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뭘 해주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유튜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유튜브 쪽으로 몰리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훨씬 낮은 가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종목들이나 뭐 모든 대형주들은 보통 그만큼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온라인화 되면 될수록, 그죠? 그러면 지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판매망이 필요가 없고 온라인화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디플레이션 압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좋은 종목들이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언제 이 회사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러면 한 번의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언제 정말로 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가입자 수가 안 느는 경우가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 케이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회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추종하는 회사들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핸드셋 폰이 더 이상 매출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애플의 단가를 확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고점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확 올리면 가입자는 계속 똑같으면 이익은 확 올라가죠. 그게 더 남았죠.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근데 가입자가 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확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넷플릭스 현상이죠. 그럼 넷플릭스 안 볼 건가요? 만약에 넷플릭스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고 했었을 때 단가를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000원 좀 넘게 내는 것 같은데 25,000원 올렸어요. 50%, 100%. 안 볼까요? 보죠. 예. 근데 거기에서 얘기한 거는 250만 늘 거다. 안 는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또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 종목의 끝이 남아있다. 자, 그럼 또 애플을 얘기해 볼까요? 애플이 단가를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 대수, 핸드셋이 더 이상 안 팔리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애플이 또 다른 쪽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또 성장을 가지고 오고 탑 라인을 늘릴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메타버스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가상현실에서 실질적인 자금 투여나 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공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하니까 그만큼 이피션해지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대형 성장주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은 정말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다 깔았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독점법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때도 10년 동안의 주가가 안 올랐지. 물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죠. 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만약에 IBM 같은 케이스가 아니다. 넷플릭스가 여전히 저희는 제가 볼 때 저도 뭐 그 방송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디즈니와 넷플릭스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내는 시간에 거의 80%는 넷플릭스예요. 디즈니는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언제 더 이상 혁신 성장이 안 되느냐, 혁신 성장이 언제 끝나느냐를 보고 그 종목을 던져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넷플릭스가 끝났다. 20% 빠졌기 때문에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더 다음 촬영 때 유동원 본부장님께 질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